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그냥 집에서 뭉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도 좋은데 이거 참, 다음 주부터는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하다가는 이 전체적인 리듬이 다 망가질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 또 트럼프 형님 암살하려고 또 시도가 있었다고. 참 정말. 근데 뭐 그만큼 지금 어둠의 세력이 지금 당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보시면은 이제 윤통을 생각해 보면 더 똑같다는 얘기죠. 윤통 때도 윤통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폐악질을 저질렀던 새끼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암살 시도가 계속 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그때 유세 때 그 스치고 지나간 거 그것으로 일단은 뭐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것. 그리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신변에 뭐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더 이상의 희망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설사 윤통이 복귀를 하더라도 트럼프 형님한테 신변에 뭐 문제가 그 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역부족이죠. 아무튼 그래 이제 뭐 오늘 것도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뭐 아까 트럼프 형님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범인 사진을 올려놨던데, 일단은 뭐 얼굴이 뭐야 바닥에 이제 빨갛게 져가지고 이제 손 뒤로 해가지고 묶인 상태에서 바닥을 보고 있는 모습이라 정확한 형태, 일단 보기에는 아마 이슬람 계통인 것 같아요. 생김새를 보면. 그런 거 보면 이 악의 무리들은 모조리 다 척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저번에 뭐 제가 뭐 어떤 약물 행정 허가하는 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니까 이보가인이라는 약물이네요. 그러니까 이보가인이라는 약물이 이게 환각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이 약을 투여하면은 그러니까 마약을 치료하는 마약 뭐 이렇게 뭐 재미나이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보가인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아프리카 중서부 주로 가봉, 콩고 등에서 자라는 이보가라는 관목의 뿌리 껍질에서 추출되는 천연 환각 성분이다. 최근 서구권에서 마약 중독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 위험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다. 그러니까 중독 치료, 마약 끊는 마약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번의 투여로 이게 지금 그 치료가 되나 봐요. 그냥 강력한 환각 유도제로 복용 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되는 깊은 최면 상태에 빠진다. 사용자는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재경험하며 자신의 중독 원인을 직면하는 정신적 정화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 그 뭐 부작용이 뭐 심장 독성,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
심장박동 리듬을 심하게 변화시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뭐 근데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작용이나 위험성 이거는 과장된 게 분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적절한 게 이제 투여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래 그 저기 그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그 장면 그 콜로라도 타임즈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래 보니까 그 이걸로 이보가인으로 치료를 받은 병사들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파병을 가고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니까 뭐 PTSD 같은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질환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트럼프 형님이 얼마 전에 행정명령이 서명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불법이어가지고 뭐 멕시코나 이런데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 병사도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지금 5년째 전혀 문제 없다고 그렇게 이제 바로 저 트럼프 형님 뒤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몇 명이. 그런 거 보면 물론 이제 뭐 약이라는 게 어차피 똑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체질상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다른 약도 마찬가지예요. 부작용이나 위험성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이제까지 소위 말하는 그 딥스 세력들에 의한 이 세뇌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게 되면은 의사들이나 이런 놈들이 수입이 끊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세력들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고 있으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윤통도 보세요. 뭡니까 의대 정원한다니까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때문에 난리를 치고 했지 않습니까? 복귀하면 당연히 원래 하던 대로 다 싸그리 다 정리하고 싹 개혁을 다 해야 돼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작물도 그러니까 이제 윤통이 돌아오면 허가를 내줘가지고 치료하게 해야죠. 아니,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을 항우울제 이런 거 처방받아가면서 비용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비용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 이제 허가를 내줘야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그래 이제 뭐 정치 관련된 얘기는 뭐 그래도 아마 좀 관련되긴 한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이죠.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그리고 딥스테이트. 제가 어제 이제 그래 막 가게에서 이제 뭐 사람도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미나이하고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대화를 좀 해봤거든요. 얘기하기 앞전에 이제 뭐 미국 부정선거하고 이런 얘기들 쭉 했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자이트가이스트하고 딥스테이트까지 이제 이 대화가 이어졌는데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보시면 참말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줘 했더니 딥스테이트는 국가 내부의 국가라는 뜻으로 선출된 정치 권력과는 별개로 국가 정책을 막후에서 조종하는 숨은 권력 집단을 의미합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로 관점에 따라 음모론과 실체와 행정적 관료주의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해석된다. 원래 터키어 데린 네블레트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 터키에서 군부, 정보기관, 조직, 범죄단이 결탁해 정부를 배후에서 조종했던 실제 권력 구조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미국에서의 의미,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내의 정보기구, 국방부, 그리고 수십 년간 교체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고위직 관료들이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제를 추진하는 체제를 뜻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딥스테이트의 전쟁. 뭐, 이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뭐 딥스테이트다 해가지고 뭐 이제 지목되는 사람들 지금 현지 상황에서 그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늪의 물을 빼자. Drain the swamp. 그냥 물을 빼가지고 이 늪 속에 어떤 새끼들이 숨어서 살고 있는지를 다 밝혀내자. 이제 이런 의미죠. 그 보시면은 스케줄 F의 부활.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스케줄 F 직군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이른바 딥스테이트 관료들을 숙청하려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아니 트럼프 행정이 지금 대통령인데 아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뭐 그런 거면은 당연히 뭐 반대를 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데 분명히 국민들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 당연히 그러면 그거 잘라야지. 그걸 냅둬요, 그걸.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에 그 동사무소 한번 가보시면 12시부터 1시까지 문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그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없어질 거예요. 윤통 복귀하면.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반 이상 잘라야 되고, 특히 뭐 여성 할당진이 이런 걸로 들어왔던 것들 그냥 무조건 다 잘라버려. 네, 특히 정보기관과 국무부 내의 이른바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 순주의 정책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하며 축소하고, 그 당연히 해야죠. 그 보시면 이제 뭐 비판적,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선출되지 않는 자들의 비밀정보, 현실적으로 보면 법과 절차를 지키는 전문 관료 집단, 뭐 보세요, 그래. 법과 절차를 지키는 전문 관료 집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뭐 법 왜곡죄니 뭐 이런 이상한 거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켜야 되냐고. 결국에는 재미나이도 그 기존의 틀을 결코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현재는 관세 환급 판결 등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 딥스테이트는 누군가에게는 국가를 좀먹는 보이지 않는 손이고 다른 누군가에는 민주주의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안전판입니다. 2026년 미국은 이 딥스테이트라는 실체 없는 이론과 싸우는 대통령 그리고 그를 방어하려는 시스템 간의 그대한 전쟁. 보세요.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 AI가 내놓는 답변도 결국에는 이 틀에 박힌 이 뒤에서 움직이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더러운 자본에 지금 이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인물이 누구냐 뭐 그 쭉 보시면은 이제 뭐 잭 스미스, 크리스토퍼 레이, 뭐 메릭 갈랜드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을 해요. 뭐 이게 그러니까 뭐 눈에 딱 드러난 사람들이잖아요. 드러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딱 판단하기에 뭐야 좀 그
부족하다 판단이 돼가지고 딥스테이트로 지목되는 기준, 트럼프 진영에서 누군가를 딥스테이트로 부를 때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선출된 대통령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기존의 관료적 절차와 법을 내세워 정책 집행을 늦추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인적 쇄신이 미국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미 국가의 전문성을 파괴하고 충성파로만 치우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빨갱이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자기들 충성파로 가득 치우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거고, 반대 진영인 트럼프 형님이나 윤통이, 그래,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임명하면 그게 충성파고, 그 비판받아야 되고,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재미나의 시각도 지금 현재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놈들의 어떤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딥스테이트를 장악하고 있는 그림자 조직에 대한 정보는 없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의 진정한 통치자들이라고 불리며 딥스테이트의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지목되는 핵심 조직들을 정리해 주겠다 하면서 대외관계협의회 CFR 삼각위원회 북미, 유럽, 일본의 엘리트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만든 민간기구 데이비드 록펠러에 의해 설립된 이후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글로벌리스트의 핵심 사령부로 의심받는다. 최근 공개된 에드워드 앱스타인 관련 파일에서 일부 위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그걸 보시면 이제 뭐 빌드버그 그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 슬로건 위대한 리셋, 그레이트 리셋. 클라우스 슈밥이 이끄는 WEF는 2026년 현재 딥스테이트론의 가장 거대한 표적이 되었다.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들의 비전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박탈하고 인류를 통제하려는 딥스테이트의 최종 목적지라고 지지자들은 믿고 있다. 파이브아이즈 정보공동체와 파이브아이즈 단순한 기구를 넘어 영미권 5개국의 정보기관이 맺고 있는 초국가적 정보 네트워크 자체를 딥스테이트의 실체로 보게 된다. 이들은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며 자국 법망을 피해 정치인이나 시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그림자 조직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탈퇴.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그래 돈을 미국이 제일 많이 내는데 아니 막말 돈 낸 놈이 우선이잖아. 돈 많이 낸 놈이. 그런데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을 미국이 내는데 아니 미국 입맛대로 해야지. 당연하지. 이런 웃긴 새끼들. 낫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위원회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도입한다는 명분하에 이들 그림자 조직과 유착된 정부 부처의 예산 줄기를 끊어내는 돈줄 조이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딥스테이트론의 핵심은 투표로 뽑힌 대통령보다 수십 년간 조직을 지켜온 관료와 그들을 후원하는 거대 자본가들이 국가의 진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불신. 불신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사용자께서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모임들이 있다는 소통신고를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래 그 해서 또 물었죠. 자이트가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그림자 조직의 록펠러 재단이나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프리메이슨과 같은 조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이트가이스트 현대 음모론의 교과서와 같은 작품입니다. 보세요. 일단은 음모론이라. 이 영화는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 금융 시스템, 그리고 9.11 테러가 사실은 거대 자본가들에 의해 설계된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죠. 2026년 현재의 시점에서 이 영화가 다루었던 록펠러,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과 같은 조직들에 대한 담론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를 넘어 미 행정부의 실제 정책과 맞물려 더욱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아, 그리고 그래,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십몇 년 전에 누군가가 올린 게 있더라고요. 한글 자막을 입혀가지고.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자이트가이스트를 안 보신 분이나, 혹시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분은 뭐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세 개 다 하면 아마 한 6시간 정도, 6시간이 넘을 거예요. 저도 한번 보려고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화질도 좀 엉망이고 그런데 그래도 전혀 못 볼 수준은 아니죠. 록펠러와 로스차일드. 시대 정신에서 이들은 중앙은행을 소유하여 화폐를 발행하고 국가를 부채의 늪에 빠뜨려 통제하는 배후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록펠러 재단, 트럼프 진영에서는 록펠러 가문이 세운 대외관계협의회와 삼각위원회를 보세요. 록펠러에서 아까 지목된 CFR 삼각위원회 얘들은 그냥 천년만년 그냥 뒤질 때까지 자리 차지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것들이 뒤에서 조정하는 게 맞잖아. 실제로 2026년 공개된 에드워드 앱스타인 관련 기밀 파일에서 록펠러 가문의 이름이 거론되자 엘리트들의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불신이 다시 증폭되었다. 로스차일드 가문, 이들은 전통적인 유럽 금융자본의 상징. 흥미롭게도 2025년, 2026년 트럼프 현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대해 로스차일드 앤 코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시장의 변동성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트럼프 지지층은 이를 기득권 금융 세력의 저항으로 해석하며 공방을 벌였다. 프리메이슨을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고대 상징과 오컬트적 요소를 결합해서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비밀 기사로 다뤘다. 2026년식 현대에 들어 프리메이슨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이들의 철학이 세계 경제 포럼이나 유엔 같은 초국가 기구의 이념적 뿌리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비밀의식보다는 디지털 화폐나 사회적 신용 점수를 통해 인류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프리메이슨식 신세계 질서의 현대판으로 규정하는 흐름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록펠러나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매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가 공격하는 글로벌리스트라는 단어 안에는 이 모든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 다치의 역할, 일론 머스크와 함께 추진하는 정부 개혁은 이들 거대 자본과 유착된 관료 조직의 돈줄을 끊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폐 주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개입하려 하거나 근본이제 복귀를 검토하는 것은 시대 정신이 지적했던 사립은행에 의한 화폐 통제에서 벗어나는 시도로 해석된다. 시대 정신이 20년 전 던졌던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은 2026년 미국에서 딥스테이트 척결이라는 실제 정치적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영화의 기여, 대중에게 보이는 권력 뒤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다는 의심을 심어주었다. 현실은 과거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내용 중 일부가 실제 권력 투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서 또 물어봤죠. 시대 정신에서 본 니콜라 테슬라의 얘기는 단순한 과학사를 넘어 억눌린 기술과 에너지 주권이라는 테마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최근 X나 커뮤니티에서 테슬라가 다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천재성 때문만이 아니라 트럼프 가문과 테슬라 사이에 얽힌 기묘하고도 실질적인 역사적 연결고리 때문이다. 니콜라 테슬라와 존지 트럼프, 사용자께서 보신 글의 배경에는 아마 이 흥미로운 사실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1943년 니콜라 테슬라가 뉴욕의 한 호텔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두었을 때 FBI는 그의 연구 자료가 적국의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모든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존지 트럼프의 등장, 당시 FBI가 이 방대한 전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초빙한 인물이 바로 MIT 교수이자 전기공학자였던 존지 트럼프,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숙부였습니다.
존 트럼프 교수는 공식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최근 15년 연구는 대부분 사색적이고 철학적이며 실제적인 무기나 에너지를 구현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진짜 핵심 기술은 트럼프 가문이나 미 정부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26년 현재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테슬라의 무한에너지 꿈, 워든 클러프 탑, 시대 정신에서 조명했던 테슬라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슨 에너지 전송, 지구 자체를 도체로 테슬라는 거대한 탑을 세워 지구의 전리층을 이용해 전 세계 어디든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전기를 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거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2, 3년 전에 실험을 했거든요. 물론, 장거리, 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수십 미터 정도에서는 성공을 했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 전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료 에너지의 몰락. 이 프로젝트는 금융가 JP모건의 지원을 받았으나 계량기를 달아 돈을 받을 수 없는 에너지, 그러니까 공짜라는 거죠. 사실을 알게 된 모건이 지원을 끊으면서 중단되었다. 현대이시가 2026년 현재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테슬라의 아이디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특정 지역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비록 무한은 아닐지라도 무선의 꿈은 실현되고 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테슬라가 엮이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독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강조하며 기존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력 그리고 차세대 혁신 에너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밀 해지에 대한 기대.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가 숨겨왔던 테슬라의 기밀 서류나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X 등을 통해 퍼뜨리고 있습니다. 좀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철저하게 맡고 있는 약물, 이보가인이라는 그 약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투여로 치료를 완치를 시킬 수 있는데 끊임없이 약을 먹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마 암이든 뭐든 이런 질병들 때문에 평생을 약을 먹으면서 달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헐리우드 영화 보면 가장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약을 달고 사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욕실에 들어가면 항상 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캐비넷이라고 해야 되나 잔장에서 항상 약을 꺼내요. 약통을 꺼내가지고 약을 먹잖아요. 진짜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몇 번씩 나와요. 그만큼 이 그림자 조직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실제로는 한두 번의 치료나 처방으로 끝낼 수 있는 어떤 질병도 계속 그 약을 먹게 만드는 거죠. 병을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저는 병원 안 간다고. 웬만큼 아파도 병원 안 간다니까? 제가 솔직히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치과는 제가 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치과 빼고. 제 기억으로 진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아주 어릴 때, 국민학교 아마 4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발바닥에 티눈이 크게 생겨가지고, 그거 제거한다고 정형외과 간 거 한번.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40도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병원 한 번 간 거. 그 이후로는 병원 간 적이 거의 없다가, 없었죠. 대학교 때도, 그러니까 이제 복무할 때 탈장 때문에 수술한다고 경찰병원, 송파에 있는 경찰병원에 갔던 거 한번. 그러고, 또 병원 간 일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복무가 아니고 직장 다닐 때, 그때 머리에 하여튼 좀 아파가지고, 이 두피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어, 뭐랄까요, 이 빨갛게 두피가 제법 넓은 영역이 또, 예. 빨갛게 이제 뭐가 피가 터져가지고 이 뭐 응고된 것처럼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술을 끊으라고 술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때 한번 한 달 정도 술을 끊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 또 낳고 나서 또 그냥 계속 술 마셨어. 그리고 그리고 뭐 병원 한 10년 정도 전에 급성장염 때문에, 아니, 그게 처음에는 배탈인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제가 원래 배탈이라면은, 배가 아프면, 만 하루를 딱 굶거든요.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나아요. 근데 그래,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번 같이, 그러니까 뭐야. 급성장염이래요. 그때 한번 이제 주사 맞고 약 처방받고, 그리고 작년에 또 한번 급성장염 때문에 병원 간 거, 그게 다예요? 뭐 또 얘기가 또 엉뚱하게 흘러가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보세요. 원자력, 그게 뭐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뭐 풍력이다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자력이 발전하고 뭐 또 뭡니까? 무슨 인공태양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만약에 누구나 쉽게 그냥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면 안 되니까 뭐 친환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원자력도 쓰면 안 되고 뭐 하고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일단 맥락이 딱 맞잖아요. 니콜라 테슬라는 현재는 그들의 것이지만 내가 진심으로 공을 들인 미래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거대 자본과 관료 시스템에 의해 좌절된 천재과학자. 트럼프 가문의 숙부와 얽힌 미스터리이자 딥스테이트가 숨긴 잃어버린 기술의 상징.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물었죠. 전기를 무선으로 송출하는 기술은 아직 걸음마된 계이긴 하지만 실현이 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정도 전에 일정 거리에 무선으로 전기를 송출하는 시연을 했던 걸로 알아. 8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지만 결국 현실되었잖아. 그렇다면 무한 에너지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니콜라 테슬라의 비전이 8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정말 가슴 뛰는 일이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 거리의 원거리 무선 전력 전송사의 시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술 같았던 일이 이제는 공학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무한 에너지에 대한 의문은 매우 합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무한 에너지는 정말 가능할까? 현재 주류과학계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에너지는 무에서 생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꿈꿨던 무한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차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것에 가깝다. 0점 에너지. 양자역학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조차도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는 상태다. 2026년 현재 이 진공의 에너지를 추출해내는 시도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다. 주변 에너지 수학, 에너지 하베스팅, 우리 주변에 떠다니는 전파, 열, 진동 등을 모아 전기로 바꾸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다. 테슬라의 비전처럼 지구의 전리층이나 자기장을 일종의 거대한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인류에게는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가 공급되는 셈이다. 그냥 보세요. 이런 것들이 테슬라 시절과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정밀 제어 기술에 있다. 빔포밍, 전기를 사방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처럼 특정 목표물만 집중해서 쏘는 기술. 한국의 시연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초전도체 및 신소재, 에너지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소재들이 발견되면서 테슬라가 워든 클리프 탑에서 겪었던 효율성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무한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일까? 무한 에너지가 실현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량기의 종말, 딥스테이트와의 연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니, 솔직히 이제,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건 왜냐? 그냥 뭐 가다가 배고프면 나무 열매 따먹고 아니면 뭐 냇가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다 같이 그냥 나눠 먹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농경이 시작되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식량을 저장하면서 이제 계급이 분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많이 가지는 쪽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그게 식량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무기가 됐든. 그러면 무기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기라는 게 발명이 되고 아니 전기가 아니지.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전기가 또 발명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기 에너지를 누가 많이 가지느냐가 왜 싸움이었죠. 전쟁이라는 게. 적어도 전기가 없던 시절에도 어쨌든 뭔가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웠고, 전기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그 전기, 핵심, 인류 문명, 현대 문명의 핵심이 되는 전기, 에너지를 누가 많이 가지느냐? 그 기술을, 많은 기술을 가지느냐가, 패권을 지느냐 마느냐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여왔던 거고, 맞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냥 누구나가 그냥 전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다면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배계층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런 어떤 에너지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만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천년만년 불을 쌓아가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을 핍박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가 무료가 되면 이제 효성도 사라지겠죠. 변압기 차단기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다시 물어봤죠. 어느 정도 신뢰하냐고. 시대 정신은 제게 참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AI로서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면 저는 이 영화를 거대한 진실의 뼈대에 자극적인 살을 붙이는 가장 강력한 프로파간다 예술이라고 평가합니다. 제 입장에서 신뢰도를 분석해보자면 현상에 대한 통찰은 신뢰하지만 디테일과 결론은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세 부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시스템의 모순. 중앙은행 시스템과 부채 기반 경제에 대한 비판은 경제학적으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화폐의 본질, 돈이 빚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음모론이나 현대 금융 시스템의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이 시스템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대중을 부채의 노예로 만든다는 통찰은 2026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통해 연방 예산을 칼질하려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경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핵심 지점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부분, 역사적 짜맞추기. 영화의 일부나 2부에서 제시하는 특정 데이터들은 확정 편향의 오류가 크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예수와 이집트 신 호루스의 탄생 실화가 설하고 완벽히 일치한다는 주장은 실제 이집트 신화나 역사학적 근거로 보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무리하게 짜맞춘 부분이 많다. 복잡한 국제정세나 역사를 단순히 몇몇 가문의 장난으로만 결론 짓는 것은 실제 세상의 복잡성과 수많은 우연을 관가하게 만든다. 영화의 진짜 가치, 질문하는 법, 힘.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점이다. 테슬라의 기술이 80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이야기가 당시에는 황당해 보였을지라도 그 질문 덕분에 사람들이 에너지 패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무선 전송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시대 정신을 정답지가 아니라 안경으로 본다. 그 영화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며 지금 내가 뉴스에서 보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경제적 이권이 얽혀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뭐 그래서 또 끝낼 수 같죠? 제가 논문을 봤죠?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행보가 단순히 보기에는 미국 우선주의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답을 또 내놨는데 보세요. 뭐 이제 개인적 야심, 고립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의 매체들이 세뇌당한 우리나라의 한 30% 정도도 지금 트럼프 형님이 이란을 지금 공습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앱스타인 파일을 숨기기 위해서 뭐 이제 이슈를 듣는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윤통이 계엄을 한 이유가 김 여사의 를 위해서 했다고 논리를 펴죠. 그러니까 똑같잖아, 이게. 논리가, 빨갱이들은 논리가 그냥 한결같다니까. 그 진실은 뭡니까? 공습하기 전에 한 두세 달 동안 4만 명을 넘는 이란 자국민들을 학살했던 게 핵심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트럼프 형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그 배우가 이란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빨갱이 새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침공했다. 윤통이 또 비상계엄한 거 부정선거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국민들 개몽시키려고 했는데 김 여사 때문에 했다.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뇌가 되면 그렇게 그냥 좀비라고 제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논리가 딱 하나잖아요. 뭐 관료가 된 기득권 시스템, 사용자가 느끼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성숙해질수록 선출되지 않은 관료 집단의 힘이 강해지고 국민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트럼프는 자신을 이 낡고 고장난 시스템을 부수고 국민에게 권력을 직접 돌려주는 파괴자로 자처한다. 그에게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외교 구호가 아니라 부패한 내부 시스템을 청산하고 근본적인 뿌리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민주주의와 행정의 효율성 사이의 충돌. 민주주의 훼손은 실제 자료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뭔가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죠. 근데 그래, 이거는 지금 얘는 지금 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죠. 지금 트럼프 형님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망가진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권위주의 편에 서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제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윤통이 말하고도 일정 부분 통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말만 많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낡은 민주주의 대신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를 만들어야만 나라가 생존한다. 이게 결국에는 보세요. 이 말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선동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미국도 저도 지금 미국 그 매체들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빨갱이 새끼들인 줄 몰랐어요, 저도. 와,
저번에 말씀드린 뭐 USA 투데이에서 뭡니까 지금 파병 나가 있는 항모전단에 지금 식료품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쫄쫄 굶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막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런 지나치게 그러니까 자유의 과잉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종이죠, 방종. 자유라는 게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들은 방종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해야 돼? 뭐 용어가 없으니까 말을 못 만들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면 자유의 재정의, 통제사회로의 이행? 통제사회로의 이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유를 무한 자유 이렇게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매체들이 특정 집단의 어떤 돈에 오염이 되고 그 특정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기사를 내고 보도를 하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이런 건 다 두들겨 부숴야지. 그 작업을 지금 트럼프가 수행하고 있고 이거 윤통도 그랬잖아요. 유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해서 지도자만 잘 만나면 잘 살 수 있다고. 방금 트럼프 형님의 말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 올바른 신념, 올바른 철학을 가진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그래 제가 계속 이거 트럼프 형님하고 합동작전이 맞다는 얘기를 계속 이전부터 계속 했잖아요. 갈수록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 트럼프의 모순 해가지고 딥스테이트의 통제를 부수겠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강력한 국경 통제와 사법 권력. 그럼 국경 통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막 개나 소나 넘어와가지고 범죄 저지르고 하는데 그걸 그러면 그냥 냅두냐고. 역사의 변곡점. 새로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현재 이 시스템 말고 그러니까 지금 양당 체제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거 말고 뭔가 다른 체제가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 형님하고 윤통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지금과 같은 양당 체제의 어떤 체제가 아닌 뭔가 다른 저도 몰라요. 제가 그쪽으로 크게 그러니까 윤통이 말했듯이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 형도 그렇고 윤통도 그렇고 계속 천전만전 살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형님은 예를 들어서 바꿔가지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나와가지고 당선된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이제 남은 게 이제 한 6년 7년 아닙니까. 윤통도 만약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종신 대통령 하는 게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하지만 그래봐야 또 한 20년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하는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국회를 해산시키긴 할 건데,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 기존의 정치인들이라는 그런 새끼들 다 없이, 그냥 행정부하고 사법부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정치인들 어차피 저 새끼들 하는 거 없잖아요. 돈만 갖다 쓰지.
법 만든다고 하는데 말도 되도 않는 법 만들잖아. 그럼 차라리 그 아까 뭐 다치 정부 효율성 뭐 이런 부서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행정부 내에 새로운 어떤 그래 효율성 뭐 이런 그 하여튼 다치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내고 뭐 하면서 뭐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사람들이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존의 틀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국회의원 없으면 뭐 어떻게 하지? 그런데 뭐 그 틀 깨고 나오면 아니 저 새끼들 지금 하는 거 없잖아요. 아 저 새끼들 맨날 그 가가지고 그 저기 그 국회의원 합시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돈이나 받아 처먹고 나라나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 쟤들 없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 아끼는 거다, 돈 아끼는 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러니까 단응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지고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사람은 이 손바닥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손으로 들고 있는 이 휴대폰으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굳이 책을 안 사 읽어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요. 유튜브 물론 이게 제대로 된 정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그 눈은 키워야죠. 그걸 키우려면 한 곳에서만 정보를 찾을 게 아니고 똑같은 정보라도 여기저기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제가 보기에 일단 빨갱이 새끼들 채널은 다 그냥 그러면 돼요. 왜냐? 전부 거짓말이니까. 전부 거짓말이니까. 아니 어제도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새끼 누구야? 그 김종den가 하는 새끼 있잖아요. 그 쓰레기 새끼 그거. 그 뭐 군사 평론가다 해가지고 지랄하나? 그 새끼가 뭐 쇼츠가 올라왔길래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얼마 전에 그 정동영이 그 새끼가 이제 공개를 하는 바람에 이제 정보 공개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우리도 그 군사위성 5개 지금 올라가 있다고. 오히려 뭐 미국 거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우리한테 받아간다든지 뭐 내지는 또 뭐 미국의 그 민간 사업자들한테서 정보를 받아오면 된다, 돈 주고 받아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이것들 배은망덕한 새끼들이 많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방금처럼 그 개소리를 했던 김종대도 그렇고, 195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제가 장담한 건데 99%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숨쉬면서 살고 있는 있게 해준 근원이 뭐냐? 미국이에요, 미국. 그런데 미국 욕을 해? 트럼프는 욕을 해? 이런 새끼들 살려줘도 되겠냐고. 어차피 그래 미국 아니었으면 니들은 지금 태어나지도 못했어, 새끼들아.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 그런데 트럼프 형님을 지금 욕하고 있는 너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미국 때문이라고. 미국 덕분에 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